신한국운동 추진본부 부설인성대학원의 대학원장을 맡고 있는 신후섭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 학봉 종택 제15대 종손이신 김종길 박사님을 모시고 이 강연회를 같이 개최하게 되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의성 김문 되시는 분은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성 김씨. 자, 이성 김씨. 여기 수석문예대 김종근 회장님을 비롯해서 저 뒤에 의성 김문에서 오신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왼쪽에 한강 종부이신 김기 여사님도 계시고 김선흥 선생님도 계시고 김정수 성균관 부관장님은 안 일어서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진성이시, 진성이군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종길 종손님이 처가 되시는 곳입니다. 이한옥 선생님 오셨고 그 뒤에 여러 분 오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그 밖에도 소개드릴 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김종길 원장님이 초대 도산선비 수련원의 원장님으로 계셨는데 그때 지도 교사님 하시던 분들이 많이 와 계십니다. 서 주십시오. 유재고 선생님, 김영근 박사님, 최수돈 교장 선생님, 남영종 교육장님, 장윤복 교장 선생님, 이동원 박사님, 예, 고맙습니다. 김종길 박사님 뵈러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밖에도 많은 분이 오셨습니다. 신효철 박사님 일어서 주시죠. 이동원 박사님 방금 소개해드렸고 최수동 교장 선생님, 그 다음에 이선영 박사님 오셨죠. 네, 고맙습니다. 김정수 성균관 부관장님 오셨고요. 우리 담수의 박종수 부회장님, 김선웅 부회장님, 또 김선웅 부회장님 또 장수균 부회장님, 강수균 부회장님, 박종수 부회장님 오셨고 경북대학교 송승달 박사님, 네, 고맙습니다. 대구 시내에 황시 대종친회 황태헌 회장님 오셨습니다. 써주십시오. 대구대학교 오상태 박사님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수락 최성주 선생님, 최영호 선생님, 김우기 대령님 일어서 주시죠.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수만 선생님, 김국자 교장 선생님, 도규현 선생님 개근하십니다. 최성규 육군 중위님, 강수균 부회장님, 이병욱 시의원님, 박빙현 교장 선생님, 영남대학 권영기 교수님, 우리 또 배영걸 이사님 고맙습니다. 일일이 다 소개 못 드리는 점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김선한 선생님 개근하시고 김병 선생님도 개근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우리 김종길 종손님 소개를 우리 김종혁 사무처장님께 부탁을 드렸더니 저보고 드리는 것이 도리다 해서 제가 적어주시는 것을 그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 강사님은 임난중 경상우도 병마절도사, 경상도 초유사, 경상좌우도 관찰사를 차례로 역임하시면서
전시 지방의 관기를 확립하시고 의병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임남 최초의 승전인 1592년 10월 진주 대첩을 이끄시고 1593년 4월 29일 진주의 경상감령에서 향년 56세로 순국하신 학봉 김성일 선생의 제15대 종손이십니다. 1941년 안동 의성 김문에서 출생하여 안동사범학교와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를 졸업하시고 영남대학교에서 경영학 명예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ROTC 제1기로 육군 장교로 군복무를 마치시고 삼보컴퓨터에서 이사 중역 부회장을 역임하시면서 컴퓨터 산업 발전에 진력하시고 1996년 초고속 인터넷 전문 기업인 주식회사 두루넷의 초대 사장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제1위 인터넷 강국으로 성장하는 데 크게 공헌하여 정부의 산업훈장을 수훈한 바 있습니다. 직장 퇴직 후에는 안동시 서우면 금계리의 학봉선생 종가에 귀향하여 봉제사 접빙객의 종소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시면서 영남지역 불천이 종손 모임인 영종회의 초대 회장을 역임하시고 전통 종가문화의 보존에 앞장서서 봉사하셨습니다. 한편 빙장이신 퇴계선생 종손께서 설립하신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의 원장으로 10여 년간 재임하시면서 선비정신의 전승활동에 진력하셨으며 특히 영남 육아의 혈맥, 혼맥, 향맥, 항맥 등 보학에 해락한 식견으로 안동 유림에서 인간문화재급이라고 칭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강사님을 따뜻한 박수로 환영하시기 전에 우리 서정학 이사장님 인사 말씀 먼저 한 짧게 하시고 종손님을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학봉 종손께서 오신다 하니 자리를 가득 채우셨는데 고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뭐 오래는 안 됐습니다만 마음이 통하는 선배입니다. 중학교 한해 선배님이시고 나이는 동갑이죠. 그런 사이인데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안동서까지 오셨는데 저는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멋진 시간이 되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김종길 종손님을 모시는데 우리 서정학 이사장님하고 김종혁 담수의 사무처장님 두 분이 의논하셔서 모셔오는데 모시고 왔습니다. 예, 그대로 시작하시면 돼요. 너무 과찬의 그 소개를 하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장학 이사장하고는 학교는 한때 후배면서 나이가 동갑이라고 말을 트작을 해서 제가 졌습니다. 선배는 나오셨습니까? 오랜만에 여러분들 배우니까 반갑고 또 건강하신 모습을 배우니까 더 반갑습니다. 옛부터 우리 경북은 이 나라 유교 문화의 본산으로 나라가 어렵고 민족이 힘들 때 항상 그 역사의 전면에서 우리 경북이 앞장서서 나라를 지키고 민족을 구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 중심에 우리 유림이 있고 또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다 같이 그 유림의 후예입니다. 그 훌륭한 조상들은 우리에게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문화와 정신과 가르침을 물려주셨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그 조상께서 물려주신 그런 유산들을 승습 실천하시면서 선비문화 또 유교문화 창달에 진력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그간의 헌신적인 노고와
성공한 업적에 대해서 한없는 존경의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근래 우리 사회가 물질 만능 사조 이기주의로 아주 도덕이 무너지고 인간성이 파괴되는 그런 참담한 그런 실정이 무척 저는 안타깝고 또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이제 지금 우리는 이런 참담한 현실을 치유국에서 도덕과 윤리가 살아 숨쉬는 반듯한 도덕 선비 사회를 만들어서 반듯하고 자랑스러운 그런 세상을 만들어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그 권리와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러한 그 참담한 세상을 또 타파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은 박약회에서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조금 전에 우리 심원장께서 소개하신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에서 선비 수련을 하고 이랬습니다만은 이번에 서정학 그 담수의 회장과 시무서 원장께서 지금 창도하시는 신한국 그 운동이 아주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이 저는 아주 시의적절하고 아주 또 의미가 있다, 이렇게 고무적이다,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열렬히 여기 동참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이 신한국 운동에 열성적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그 헌신과 노고에 대해서 고개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사실 저는 여기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설 그런 자격과 능력이 없습니다. 유명 학자도 아니고 저명 교수도 아니고 그래서 몇 번 사양을 했습니다마는 간곡히 한번 좀 와달라고 이래서 제가 졌습니다. 그 옛말에 무식하면 용감해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또 한편은 여러분께서 제가 잘못이 있더라도 잘 거두어 주실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면서 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소개를 했습니다만 한 40여 년 산모 컴퓨터 두루넷에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또 박약회 잘 아시잖아요. 제가 수석 부회장을 맡은 지가 20년이 넘었어요. 수석 부회장과 우리가 이수환 수석 부회장인데 바통을 맡은 지가 20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있으면서 또 선비소련원의 원장으로 10수년 근무하면서 또 함중의 주손으로서 문장을 또 종사하면서 체험했던 얘기들을 나름대로 정리해서 한번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들의 신한국 추진 운동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제가 기대를 하면서 저 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물 한 잔 먹겠습니다. 오늘 사빈성은 춘향이 있어서 제가 또 청원을 하고 밥도 못 먹고 왔습니다. 음봉열을 제대로 못 맞추고 왔습니다. 네, 여건 제가 살고 있는 집입니다. 오신 분도 계시고 혹시 못 오셨으면은 안동에 오시면은 봉정사 올라가는 길에 있습니다. 또 작년 9월달에 맞은편에 학봉 역사문화공원 그래가지고 같이 공원이 또 개설이 돼서 현재 우리 문중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시면은 찬물 한 잔도 대접하면서 제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제목은 유교문화와 선비정신입니다. 이건 유교문화 여러분들이 여기 제일 잘 아시잖아요. 선비정신도. 그러나 제목을 뭔가 달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달았고 내용은 조금 이제 제가 진행을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여러분에게 조선왕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조선왕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27임금에 500년이 지속됐죠.
그런데 그 당시에 세계 어느 나라도 한 왕조가 500년 간 거는 유일할 게 우리 조선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행정력도 없고 군사력도 없고 포졸 매치서 왕궁을 지키고 그때 청덕궁, 경복궁, 덕수궁, 왕궁 당도 없었대. 그리고 할머니 상궁 매치서 이걸 호위하고 뭐 인원으로 치면은 한 100명 될까 말까? 지금 뭐요? 수도 방위사령부가 있고 서울 경찰청이 있고 경호실이 있고 몇만 명이 있잖아요. 당시 이렇게 허술하고 허약했는데도 500년이 갔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었어요. 그러면 진짜 그런 건지 한번 잠깐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거짓말하는 줄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른 나라 보자. 다른 나라는 뭐 역사랄 게 없고 이제 유럽이 역사가 유구하잖아요. 유럽은 달랐어. 아니야. 우선 왕궁 자체를 높은 산꼭대기에다 갖다 줬어. 그리고 그래도 안심이 안 되니까 만리장성 같은 성막을 막 불쳐서 왕궁에다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럽에 여행 가는 게 두 가지 보러 간다 겁니다. 성당 보고 그 성 보러 간다 건데 그게 성이 아니야. 왕궁이야 왕궁. 그래 만리장성 쳐놔놓고도 또 안심이 안 되니까 총칼로 무장된 군인들이 두 겹 세 겹 둘러쌌어. 이렇게 강하고 탄탄했는데도 500년은 고사하고 300년을 가지를 못했어. 한 왕조가. 가장 500년을 간 왕조가 딱 한 번 있었어. 그것도 1200년 전에 뭐 비잔틴 제국인가 그 나라만 한 번 500년 가고 나머지는 전부 300년도 못 갔어. 그 재밌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허술하고 허약했는데도 500년이 가고 이렇게 물샐 틈 없이 탄탄했는 유럽도 다른 나라는 물론이고 500년 고사하고 300년도 못 가고. 그래서 그 두 가지 교훈을 놓고 많은 분들이 비교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얻은 결론이 이제 나옵니다. 조선왕조 500년 지속은 당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그랬는데 적다 그랬습니다. 한 나라가 있대요. 한 나라가 그 당시에 오스만 터키인가 이래가지고 그거는 근데 막 군인들이 총칼로 막 그 위협을 해가지고 겨우 500년 이어가서 그거 우리나라 같은 데는 없는 거야. 없다. 그 이유가 이제 여기 나옵니다. 먼저 유교 문화라는 게 나와요. 이제 유교 문화의 바탕을 둔 선비라는 사람들이 선비 정신으로 이끌어온 역사다. 한마디로 조선 500년은 선비의 활동 무대요, 선비의 세상이랬다. 이게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하고 아마 2시간인데 그러면 조선 500년을 이끌어왔다는 유교 문화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거냐? 여러분 다 아시는데 혹시 모르신 쪽만 노래 찍어가지고 간단하게 적습니다. 선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거는 일단 조금 그냥 맛만 보고 넘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500년 동안의 선비들이 어떤 활동을 했길래 이게 500년이 조선왕조가 선비들의 세상이라 그러냐를 한번 여러분들하고 다 같이 한번 정리를 하고 후반부에 가서 선비의 대표 선비는 그러면 뭐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누구나 뭐 말할 것도 없이 아까 저 소개를 그 진성익 씨 이런 세웁니다만은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퇴계 선생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퇴계 선생에 대해서 수없이 얘기 들어오셨고 책도 수없이 읽었어. 그러나 오늘 저는 그 수련원 원장을 한 10몇 년 하면서 정말 500년 전에 퇴계 선생이 사셨던 그대로 사실 그대로 실화를 현장하고 엮어가지고 그 선비 덕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500년 전으로 가볼 거야. 가면 아마 여러분들이 500년 전에 퇴계 선생이 이래서 하셨으면은 내가 이미 나이 70이 넘었지만은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한번 다시 생각을 하시게 되고 이게 바로 제가 봐서는 신한국 운동 한번 해보자 그랬어요. 그 저 서회장 보고 도대체 뭐하는 운동이고 이랬더니 퇴계 선생이 실천한 덕목하고 이래 비교하니까 90%는 똑같아. 그러게 막 그거 하고 바로 통하는 거 아니냐. 이래서 그 500년 전 한번 퇴계 선생을 배웠고 이렇게 해서 그 한번 그 오늘 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유교 문화도 이게 우리나라가 모두가 지금 문제가 있다 그래. 위기론이 왔다 그래. 위기론이 왔느냐? 왜 왔느냐?
어떻게 하면 이걸 탈출할 수 있느냐, 극복할 수 있느냐. 그러면 우리나라는 있는데 우리나라하고 같은 길을 걷던 외국은 도대체 어떠냐. 자, 그걸 보면은 우리 지금의 우리나라 유교문화를 외국 사람들의 저명한 학자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느냐, 요거까지 한번 시간이 되면은 여러분하고 맛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제일 먼저 바탕이 되는 유교문화라는 걸 한번 슬쩍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 좋죠? 제가 요게 있습니다. 그 작년인가 재작년에 우리 그 아빠 할아버지 부처님 제사 지내고 찍은 겁니다. 찍자 그래가지고, 그래서 종손이니까 앞에 들어가라 그래가지고 앞에서 찍어서 제가 이 사진을 빼가지고 어떤 사람들 보고 우리 자손이 아니고 이 사진 멋있죠? 그렇게 대답을 안 해. 아니 뭐 안 멋있니까? 이랬더니 글쎄 멋있는 거는 몰라도 참 종손 힘들겠다 이래 얘기를 해요. 사실 종손이라는 게 힘듭니다. 우리 문중 어른들 몇 분 와 계시는데 저는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손이라는 사람은 정말로 힘들고 참 다른 사람이 뭐 부러워할지 몰라도 불쌍한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손은 평생을 문중 어른들의 한없는 기대와, 우선 기대가 너무 커요. 자기네들은 못하시면서 종손은 첫째 공부도 잘하고 돈도 많이 벌어가지고 문중에 돈도 내놓고 유명한 사람이 돼가지고 문중도 또 많이 알리고 이래 하도록 바래. 예? 또 그 거꾸로 문중 어른들은 해도 되면서 종손은 하면 안 되는 게 많아. 술도 많이 못 먹고 하고 연애도 못하거나 하고 뭐 이런 등등으로. 그래서 내가 이랍니다. 종손이라는 사람은 한없는 강요와 문중 어른들의 강요와 기대 속에 정말 힘들고 불쌍한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저 혼자 얘기를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교문화. 우리가 기독교 문화가 뭐 그 중심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죠? 그럼 불교 문화가 뭐가 있습니까? 부처가 있는 게 아니고 절이 있지, 절이. 그 연장선상에서 유교 문화가만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서원, 여러분 다 아죠. 향교, 더 잘 아죠. 종가. 근데 이외에도 뭐 누정, 정자나 누대나 묘사오, 뭐 비석이 있습니다만 이거는 크게 보면 종가에 포함된다고 봤을 적에 유교 문화라는 거는 이렇게 서원과 향교와 종가를 둘러싸고 일어나고 있는 의례, 뭐 제사를 지내거나 고사를 지내거나 고유를 하거나 하는 의례, 문물, 놀이, 이 문화를 통틀어서 막 유교 문화라 그런다. 이러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막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불교 문화가 뭐 우리가 아침에 말씀대로 부처님을 떠올리듯이 유교 문화가만 그냥 서원, 향교, 종가에 관련되는 막 문물 이래 그런 걸 의미한다고 막 90점 됩니다, 유교 문화. 자,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더 들어가 봅시다. 잘 아시지만은 또 혹시나 모르는 것도 또 계실 테니까. 먼저 서원은 뭐 시기적으로는 100년에서 500년 사이고 지역적으로 훌륭한 인물들을 한 분에서 11분 이래. 우리가 제일 많이 모신 데가 한 서울 11분이 있어. 내가 수련을 있을 때 많은 어른들이 수련 오면요, 특히 유림부 어른들이 많이 오시면 도산서원 갔다 오더니 퇴계 선생 부럽다 그래. 왜 뭐가 부럽다 그러겠네. 저렇게 퇴계 문중이 부럽다 그래. 뭐가 부럽는데 이랬더니 저래 도산서원도 있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도산서원이 퇴계 문중 건 아니죠. 뭔 얘기를 하냐 그러면 절대로 한 문중이 그 뭐 이래 서원 제가 그 별로 공인을 못 받습니다. 유림에서 훌륭한 어른들을 이제 한데 제고 많이 아마 11 어른 되신 데는 제가 알기로 영주에 그 송옥서원 그거 아마 그 11분 메시져 있고 뭐 이렇습니다. 제일 많이 메시져 있는 11 어른이고 그 뭐 조년 양사 보통 이제 여러분들 뭐 그 좀 뭐 이 서원 얘기하시면 앞으로 막 길게 인사하지 마시고 딱 요것만 하나 외워놔. 조년 양사
존현 양사 하시려고 힘드시죠? 그러면 댓글 뭐 서원에 위패를 모셔놓고 뭐 이래 얘기하다 보면 실수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나만 딱 존현 양사 해가지고 앞으로 서원 얘기 나오면 존현 양사 다른 소리 안 하시면 제일 낫습니다. 전국에 700개소가 있는데 이 대원군이 해체되고 나서 대원군 돌아가시마자 그 이튿날부터 짓고 지금도 짓고 있고 또 지금도 관리를 못해서 쓰러지는 게 있고 그래서 그 문화재청 요새 국가유산청으로 이름 바뀌었지. 그것도 파악을 못해요. 아마 700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 될 거다. 그러니까 한 650개에서 한 800여 개 가까이 될 수도 있다. 정확한 숫자 모른다 이거예요. 오늘 또 쓰러진 게 있고 오늘 또 짓고 있는 게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훌륭할수록 여러 소원에 모셔져 있습니다. 퇴계 선생은 제가 이렇게 자료를 봤더니 전국에 34개 소원에 모셔져 있어요. 그리고 제일 많지는 않습니다. 제일 많기는 아마 내 기억으로 우암, 송우암이 35군데가 모셔져 있어요. 34군데. 그리고 서원마다 배양 임무가 수가 다르니까 예 다르다. 이거 이제 나중에 요게 하나 설명드릴 자료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사립학교, 서울은 사립학교. 그 다음에 1년에 2번 춘추로 항사를 지내는데 아마 경상북도인 경우에 제가 알기로 한 90여 개 서원이 됩니다만은 한 3분의 2 이상이 그 재정적인 이유로 2번을 못 지냅니다. 왜? 재정이 뭐 서울의 재정은 논하고 바치는데 옛날에는 이 경작을 하면은 1대9였어. 좀 심했어. 경작 이 지주가 구할 먹고 쇠가 빠지게 농사 지은 사람이 일할 먹었어 일할. 근데 요즘은 어때요? 완전히 거꾸로도 돼. 직구고 막 이래버리면 9.5 대 0.5 정도 돼요. 그거 가지고 2번 제사 못 지내거든. 그러니까 그 경상북도인 경우에는 한 3분의 2 이상이 1년에 한 번 지내고 한 번 지내면 보통 봄에 지내더라. 이 말씀을 드리고 이제 구조는 기본적으로 사당, 강당, 동제, 서전 이건 필수 이거고 이거 이외에는 이제 사당 규모에 따라서 문루, 전사청, 주사 이거는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사당, 강당, 동제, 서전은 있어야 되는데 아까 여가 이 서원마다 배양 인물이 다르기 때문에 서원마다 원래 사당, 강당, 동제, 서제 이름이 다 다릅니다. 우연히 같을 수는 있지만 배양 인물이 다르니까 그죠? 이게 이제 중요하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요 중점 두실 게 존현양사 사설 교육기관 이건 좀 두시고 이제 서원 공부는 그만하시죠. 향교는 전국에서 234군데 있어요. 234군데인데 원래 각 군 옛날에 각 군마다 하나씩 있었어요. 우리 군에는 없는데 그러면 근세에 와가지고 행정구역이 통폐합되면서 향교 있는 쪽을 떼줘 뿌린 데는 없고 떼받은 데는 한 군에 2개 있고 그래요. 원래 234군데인데 문제는 아까 서원은 서원마다 모실 인물이 똑같다 그랬잖아요. 참 다르다 그랬잖아. 그런데 향교는 모실 인물이 똑같아 234군데가. 그런데 이제 문제가 좀 있어. 그거는요. 제일 상석에 소위 1등석에 우리나라 사람이 안 계시죠? 5석이 계시는 거야. 그 좀 문제가 있지. 그 다음 2등석에 그 다음 상석에 또 우리나라 사람이 안 계셔. 송사연 그래서 그 송사연이 계신 거예요. 주영계 정명도 저기 전주자. 나머지 이제 그 자리에 소위 이코노미 클래스야. 이코노미 클래스에 우리나라 사람이 동국 18년 그래서 신라때 설청 최치원 고려때 정몽주 안양 이래가지고 그 18분 이렇게 해서 토하 27분이 모셔져 있다. 그러니까 서원은 서원마다 배양 인물이 다른데 여기는 다 그 똑같은 인물이 모셔져 있다. 그리고 서원은 서원마다 모신 인물이 다르기 때문에 이름이 다 달랐는데 강당, 사당, 동제, 서제 여기는 곧 똑같으니까 이름이 다를 필요 없죠. 똑같습니다. 사당은 전부 대성전
강당은 전부 명륜당. 그래서 어떤 동네 가면 뭐 서울을 포함해서 부산 다 포함해서 명륜동 있는 데는 틀림없이 거기가 옛날에 향교가 있었거나 지금도 향교가 있는데 강당 이름을 딱 그러죠. 명륜동. 이렇게 하고 아까 서원은 제가 사설교육기관이라고 그랬죠. 여기는 공립학교다. 뭐 어떤 분은 서원은 그런 뭐 초등학교고 여기는 대학교격이다. 뭐 이래도 뭐 얘기가 되고 그런데 하여튼 이렇게 다르다. 이걸 말씀드리고 여기는 아직 재정이 있어서 주로 두 번 그 제사를 지내죠. 자, 이것도 이제 요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좀 복잡한 게 좀 가죠. 요건 뭐한 10년, 15년 전에 저 집에 부처님 제사 지내는 시기입니다만 저 종가는 원래 부처님을 지내는 그 제사를 모신 집을 종가라 그런다. 부처님으로부터 장남 내려온 사람 종손이라고 하고 종손이 살고 있는 집이 종가고 종손의 부인이 종부고 종손의 아들을 대를 이을 맏아들을 차종손 그 부인을 차종부라 그런다. 요거는 뭐 보통 형식자 호칭이고 그건 뭐 부처님이라는 건 다 아시죠. 아주 옛날에 지금부터 100년에서 500년 사이에 훌륭하거나 학문이 높거나 나라에 큰 공을 세우면은 이 어른은 사자만 제사 지내고 끝내지 말고 영원히 제사를 지내라 이렇게 정해준 어른이 부처이죠. 그래서 부처님 제사를 모신 집인데 현재 대략 이건 뭐 정확하게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다 다릅니다만은 그 제가 파악하고 또 국학진흥원에서 확실하게 부처님 제사를 지내고 있는 그 집을 제가 하니까 한 300집 돼요. 그 반이 경상북도에 있고 그 반이 안동에 있습니다. 이걸 참고로 하시고 아까 서원을 존현양사라 그랬는데 종가는 뭐죠? 봉제사 적빈객입니다. 그래서 종가에 가셔도 그래요. 뭐 다른 길게 말씀하시고 봉제사 적빈객 하시니까 힘드시죠. 그러면 굉장히 여러분이 아마 품위가 한결 더 높아질 겁니다. 그래 말씀드렸더니 어떤 분이 서울에 가가지고 봉제사 적빈객 하시겠죠. 이래 힘드시 이래가지고 내가 무한을 당한 적이 있는데 뭐 헷갈리지 마시고. 자, 뭐 기왕 제사가 얘기가 나왔으니까 기제사가 있고 차례가 있고 저 유두칠석 저 도산 같은 데 가면 요즘도 아직 유두 지내고 칠석제사 지냅니다. 유두 때는 아마 그 수박 참외 넣고 지내고 칠석은 그 햄비를 가지고 국수 나가지고 지내고 이렇게 그 지내고 있고 그 한식 시사 있고 여기에서 진설이 이제 합사 각사가 있고 합사는 아마 그 내외분 그 고위 제사의 비위까지 모시고 오는 집도 있고 고위 때는 고위만 하고 비위 때는 비위만 하고 아주 법도가 있고 그런 데도 있고 이러죠. 같이 모시는 데를 합사라 그러고 아마 각각 지낸 데를 각사라 그러고 또 진사하는데도 그 저희들 같으면은 그 고위 비위를 불처리 제사 때는 한 상 따로 차립니다. 그걸 각설이라 그러고 한 제상에 신주도 같이 내시고 그냥 절에 한 분은 그거는 합설이라 그러고 여기 있다는 거죠. 그냥 자 이제 유교가 종교냐 아니냐 같은 논란이 많아요. 하는데 와 99%는 유교는 종교가 아니다 합니다. 그 종교가 아니다라는 거는 뭐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저걸 합니다만은 특히 두 가지가 있어요. 주장하는 논거가. 첫째는 신앙의 주체가 없다. 예를 들면은 그 예수님이다, 석가모니다 같은 분이 그 유교는 없다. 왜? 그 공자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공자는 그냥 너무나 큰 학자라 그런지 그냥 2660년, 70년 전에 큰 학자로 여러분들이 분류를 하지 그 신앙의 주체로는 그 분류를 안 하더라고. 그래서 신앙의 주체가 우선 없다 이거에는. 둘째, 사후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다. 천다해가지고 이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가 뭐 있느냐. 그 공자 제자 중에 아주 용감한 제자가 자사라고 있죠. 자사. 그분이 굉장히 용감했습니다.
처음에는 뭐 공자를 못 믿어가지고 공자를 해치려고 거기 또 했는데 나중에 이제 심취가 돼가지고 하는데 되게 용감한 사람이었어. 용감하게 공자인데 한번 질문을 합니다. 맨날 공자 선생님 살아서만 부모인데 효도하고 어른을 공경하라 그러는데 우리가 죽어서는 어찌 해야 됩니까? 물어요. 그게 감문사하노이다 이랬어요. 요 앞에 요걸 빼버려요. 감문사. 감히 내가 묻겠습니다. 죽어서 어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공자 말씀에 요게 야 이놈 자서야. 자사야. 야 이놈 요건 안 했겠죠? 자사야. 부지생인데 어째? 니는 내가 살아살 일도 다 모르는데 왜 죽은 뒤에 일까지 묻느냐? 공자가 요래 대답했어요. 이걸 가지고 학자들이 딱 인용을 해가지고 공자도 사후세계를 인정 안 했다 하고 또 가까이 우리나라 학자들이 퇴계선생도 또 논란에 끼어듭니다. 퇴계선생 돌아가시기 전에 그 뭐 비문을 비석을 세우면은 기고봉이 그 저게 또 장황하게 쓰고 이럴 테니까 비석도 세우지 마라. 안 된다. 내가 이미 고마 비문을 써놨다 그런 게 소위 그 자명이잖아요. 96자로 자기 일생을 압축해 놓은 게 있습니다. 생기대체하고 자기 다지를 해주고 나오는데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영지내설이여 불해금매를 이걸 직역을 하면 내가 어찌 다가오는 세상 내가 알리요 이랬죠. 되게도 불해금매를 지금 이 세상도 내가 잘 모르겠는데 내가 여기까지 다가오는 세상을 알게 직역을 하면 오래됩니다. 이걸 인용해가지고 퇴계 선생도 사후세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러고 또 많은 학자들이 이릅니다. 우리 육아에서 제사 지내잖아. 제사 지내는 게 그게 신이 있기 때문에 그 지내가 아니라 그게 아니래요. 나도 그래 생각했는데 그거 저 충문 보면은 아무도 아니냐 그 뭐야 휴일 무일 돌아가신 날에 대해서 불승연모 있을 수가 없어서 청작서수 공신전원 사양이야. 돌아가신 날이 돼서 내가 그 잊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맑은 술 한잔 올리니까 드시고 가십시오지. 그거 나눠놓고 내가 부자 되게 내가 뭐 건강하게 내가 공부 잘하게 이런 구절이 없잖아요. 단순하게 그게 도리로서 그냥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학자분들이. 그게 그래서 사후세계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99%는 종교다. 종교가 아니다. 그런데 아직도 1%는 종교라고 우기는데 불행스럽게도 우리나라 정부 편제를 보면 이 유교 이게 뭐 불교, 천주교, 기독교 같이 그 문화체육관광부의 종무실에 같이 붙어 있습니다. 예산도 그거 나오고 그건 종교로 인정이 된다는 얘기. 그런 거는 빨리 없애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면요 유학 또 성리학, 도학 이게 헷갈리잖아요, 그죠? 이게 사실은 같은 말이랍니다. 뭐 엄격하게 따지면 공자 시대는 유학이었고 주자 시대에 이게 더 꽃을 피울 때 성리학이라 하고 이게 우리나라 또 건너오면서는 도학이라고 분명하게 적용되는데 나중에 요즘은 이걸 거의 뭐 혼용을 한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유교 문화의 바탕이 되는 학문과 사상 이 정도로 이제 유교 문화는 이 정도로 합시다. 이 정도로 하고 선비 이거야말로 뭐 제가 그 선비 수련회 10년 있었습니다만은 정말 이런 범위가 넓고 아마 그 학자 5분을 모셔가지고 선비 주제로 강의를 1시간씩 하다 가면 5분 교수님 내용이 다 다릅니다. 마치 장님이 그 코끼리 이 만지듯이 어느 분야를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다른 그만큼 범위가 강대합니다. 그래서 우리요 그 수련원에서는 그 뒤에 선생님들 교장 선생님 많이 계십니다만 며칠 워크숍을 해가지고 선비가 갖춰야 될 덕목을 한번 2박 3일인가 워크숍을 해봤더니 300몇 가지가 나와. 에이 이거 안 된다. 다시 줄여. 그때 100몇 가지가 나와. 다시 또 줄여 그래도 50몇 가지 내놓고는 못 줄인다 이거야. 그래서 그래가지고 안 된다 그래서 더 줄이고 해서 왜냐하면 오늘 학생들이 이제 좀 간단 명료하게 갈게 있다는데 이걸 좀 길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4가지를 압축을 해서
아마 이러면은 선비 정신이 가져야 될, 선비가 가져야 될 덕목의 한 90%는 커버가 될 거 아니냐 했는데, 그게 학덕을 준비해야 되고, 아무리 훌륭해도 무식하면 선비는 안 그랬죠. 그러나 학덕만 가져가지 안 된다. 이제 예의, 염치, 청렴검소, 의리지조, 이게 기본 덕목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요 기본 덕목을 가지고 선비라는 사람은 중요한 거는 그 뭐 백문이 불여일이 아니라 알아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죠. 뭡니까? 선비는 실천을 했을 때 선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덕목을 가지고 실천했을 때 선비가 된다. 이 정도로만 이래 얘기를 하고, 막 어르신 여러분께서 이거는 더 잘 아실 테니까 선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요 무수되는 것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흔히 선비 그러면 이제 양만하고 이게 혼돈이 되니까 더 이제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양만을 제가 봤더니, 그 양반, 그 사극을 보면은 임금이 이래 앉아있고, 왼쪽에 한 40~50명이 이래가지고 전하, 오른쪽에 한 40~50명이 똑같이 거의 같습니다. 전하, 왼쪽에 있는 분들이 뭐죠? 문관입니다. 붓으로 벼슬 하는 문관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분이 무관입니다. 이 문관, 무관을 합해가지고 뭐라 그래요? 이걸 양반이라 그럽니다. 양반이라 그러는데, 그런데 그러니까 양반이라는 건 요건 좀 어렵습니다. 이제 다분히 신분적이고 계급적인 개념이야, 양반은. 그래서 그 양반 중에는 와 옛날에 토색질하고 막 못된 짓 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거는 선비가 아니야. 썩은 양반의 부유라 그래서 양반 중에 그 썩은 양반을 빼내버리면은 나머지는 다 양반이야.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는 막 양반 중에는 부유를 빼낸 나머지가 선비다. 그런데 선비는 이미 썩은 양반 다 빼내버렸으니까 100% 양반이다. 어렵죠? 양반 중에는 일부만 선비고 선비는 100% 양반이다. 이렇게 해놓으시면 나중에 조금 이해하기 좋습니다. 그래서 이 선비라는 말은 이게 순수하게 한문이 아니고 우리나라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 예. 자, 이제 선비가 나왔으니까 요 오현이죠. 오현 말고 제일 그 선비들은 이제 남명유루고 충무공, 다산, 중경만이요. 안중근 의사, 초등학교 학생들이 수련해 놓으면 안중근 의사가 선비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 그럼 선비의 네 번째 덕목이 뭐죠? 그러면은 의리와 지조예요. 그럼 안중근 이사는 선비예요, 아니에요? 그러면 그 채는 선비예요. 안중근 이사가 아주 대표 선비로 저게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제 선비 이 얘기는 이제 또 마치고, 이제 세 번째 말이에요. 조선 500년 선비들이 어떻게 활동을 했으니까 뭐 선비의 세사를 그러냐. 이거 이제 지금 이미 저하고 다 얘기했습니다. 500년을 존현 양사하고 봉제사 접빈객하고, 그 당시에 헌법이다 뭐 민법 이런 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러나 그 법보다 훨씬 더 엄한 법이 있었죠. 향약 그래가지고 뭐 있잖아요. 오늘 서원 저 할 때도 독약을 했는데 어떨 때는 매를 몇 개 치고 있잖아요. 모임에 제일 늦게 오면 공회 부도자, 만도자, 또 옛날에 모임에 늦게 오면 벌을 줬어요. 공회 만도자죠. 이렇게 500년 서원, 향교, 이래 종가에서 존현양자, 봉제사, 접빈객하고 향약으로 지역사회를 교회했던 이게 바로 선비들이 활동한 사람. 역사를 바로 세우는데 죽음을 무릅쓰고 선비들이 앞장섰다. 사육신 요즘 학자들이 이래 얘기합니다. 조선시대 때 그 많은 사화가 없었던들,
그래서 선비들이 안 죽었던들 그것도 똑똑한 선비만 죽었어. 그것도 젊은 선비들만 죽었어. 오늘날 우리나라가 좀 더 지금보다는 달라졌을 거다. 노벨상도 며칠 타고 훨씬 더 좋아서 맞잖아요. 좋은 DNA, 젊은 DNA 그때 많이 없어졌습니다. 이걸 한탄하는 사람 많아요. 그래 이게 그만큼 역사 바로 세운 데 앞장섰다. 그 다음에 그 역사가들이 그럽니다. 그 임진왜란의 역사는 50%는 의병의 역사다 겁니다. 의병이 이 의병을 그 저기도 하고 모집을 하고 광군하고 합동작전도 펴고 의병이 단독작전도. 그래서 그 임진왜란의 역사는 50%는 의병의 역사다. 근데 그 의병의 99%는 뭐죠? 선비야 선비. 그러니까는 이게 이래서 조선 500년 선비들이 활동한 거다. 이건 뭐 다 알고 있는 거야 이거는. 자 그런데 이제 많은 학자들이 조선 500년은 물론이고 지금 이 시대 사회에도 선비 정신이 많이 좋다 이래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래 얘기하는 이면에는 또 그 반대하는 사람은 뭐예요? 무슨 소리해? 조선 500년은 유교문화가 나라를 망쳤다.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뭐 이게 뭐 베스트셀러가 되고 막 이런데 지금 이 시대 사회에 되게 된 게 선비정신 영향을 많이 받았다. 500년뿐만이 아니다 이거야. 그게 학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우리가 사실 이 정치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경제적으로 자립을 하고 살만한 게 사실은 새마을운동이야. 박정희 시대야. 네? 새마을운동의 그 기본이 되는 새마을 정신의 모태가 선비 정신이었어. 옛날에 새벽종이 울리네 노래 나오면 뭐 들고 나가서 삽도 들고 빗자루 들고 앞마당 쓸었잖아요. 옛날에 그 참 째지지게 가난할 때도 개미 허리만큼만 총수가 걸려도 1년에 한두 번씩 찾아오잖아요. 그죠? 오면 또 하루 묵어 가잖아. 묵어 가면 대접할 게 뭐 있어? 그때 라면이 있었어, 커피가 있었어, 케이크가 있었어. 진짜 아무도 없을 때 뭐한 아무도 없잖아요. 그럼 찬물 한 그릇 떠놓고 손님 온다 그러면 앞마당을 쓸었다가 앞마당. 그건 영객소라 그래, 영객소. 이게 내나? 그거다 이거지. 그래서 그 새마을 정신의 모태가 선비 정신이다.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고 최근에 우리나라가 아시아의 용 4마리 중에 하나 OECD 경제가 9위에서 10위 왔다리 갔다리 한 것도 선비 정신이 아이 크다 이래요. 그게 뭐냐면 막 가족주의, 장자성계. 물론 폐단도 많아. 대구룹 같은데 뭐 아들 계속되는 거 그거 장자성계 아니면요. 또 뭐 아들이 장자가 죽어버린 둘째 차례대로 안 했으면 우리나라 아마 개판도 안 했어. 장자성계가 그래도 다 위계질서가 서고 다 일사불란하게 계획권이 위약되고 이랬다고. 폐단도 있긴 있어. 그러나 그게 오늘날 이 그룹이 이렇게라도 이어오는 이유가 싸우던 그룹 한 두서너 군데 다 이름도 없이 사라졌잖아요. 또 그 다음에 지금도 윤리경영, 정도경영 이런다. 이거야말로 우리 유교문화에 나오는 전혀 구호야. 그잖아요. 그 다음에 그때만 해도 내가 그 회사 다닐 때만 해도 사원 보면 근면, 성실, 뭐 정식, 상의 뭐 이런 거였는데 요즘은 뭐 글로벌 어쩌고 막 영어로 가르치는데 그때만 해도 인화당열, 이 근면성실 이게 사원이 이게 뭐예요? 500년 유교문화에 나오는 전통 단어들 아닙니까? 그 다음에 교육열. 우리나라 지금 교육열이 세계 1위랍니다. 1위면서 2위하고요. 10배 차이가 나는데 그럼 압도적인 1위야. 그게 뭐야? 옛날부터 그 어릴 때부터 그냥 그 공부하고 서당에서 공부하고 그거 할아버지 밥상머리 교육한 게 다 이거다. 이런 이유로 선비정신이 조선 500년은 말할 것도 없고 이 근세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선진국가가 되는데도 많은 기여를 했다 이래 얘기를 합니다. 이 대목에서는 박수가 한번 나와야 된다. 그러나 이 이면에는 없었으면 훨씬 더 좋았을 부정적인 면도 많았다 이거야. 우리는 어떤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남녀 차별,
또 산업공산, 직업차별, 뭐, 네? 또 신분 반산적서 이래 없었으면 훨씬 더 좋아서 부정적인 면도 많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이게 네? 아니 나는 나 시간이 모자라서 그런데 선생님들 나오면 난 계속했어. 살살 그냥 개인을 가시지. CD가 다 강의가 천천히 가버렸더라고. 가버려. 가셔서 그냥 해도 되겠죠? 아 이거 큰일 났다. 이제 유교문화가 이제 저랬고 뭐 이제 뭐 종손질 할 날도 얼마 안 남았다. 막 이런 얘기도 얘기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사실인 것 같아. 자 이렇게 500년을 잘 해온 유교문화가 위기론에 봉착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대로 이유는 내밖에 모르는 이기주의, 돈이면 다 해결되는 물질 만능 사조가 이거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사회적 환경 내지 풍습이 급변해. 혼인 장가 안 가, 가도 늦게 가. 또 가면은요 지금 국제 결혼을 많이 해. 지금 국제 결혼을 하는 게 한 20% 된답니다. 특히요 이제 아들 딸 미국 보내지 마. 미국 보내면요 돌아올 때에 서양 뭐 여자 또는 서양 신랑 데리고 오는 확률이 55%랍니다. 55%. 그러니까 도와주고 또 안 오면 그건 다문화가 되죠. 이런 식으로 아도 안 나. 나도 여자고 남자고 하나만 나. 또 다문화 이제 애도 많이 나와. 이런 게 이제 앞으로 우리 사회에 큰 문제가 됩니다. 자, 종래에는 뭐 8촌까지는 한달 만에 당내라 그래가지고 했죠. 거기 핵가족제도 그더니 요새는 뭔 가족? 혼가족입니다. 밥도 혼밥, 숙도 혼술, 그걸 혼술이랍니다. 요새 기업이요 제일 돈 버는 법이 어떻게 하면 혼자 먹는 사람이 있는데 잘 팔리는 밥을 만드느냐, 술도 혼자 먹는 사람이 있는데 잘 팔리는 혼술. 혼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비즈니스를 해야 돈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급변합니다. 뭐 장제래 이거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 호주제. 뭐 우리가 옛날에 그 노무현 대통령 때 우리가 뭐 서울에 버스 대절해가지고 그 데모 몇 번 했죠. 그 데모만 몇 번 하고 할 게 아니야. 그때 우리는 뭐 택도 모르고 그냥 넘어간 거야. 호주제 없어지고 모계성 취득한 거. 지금 옛날에는 그래도 뭐 제사도 모시고 이래 어른이 죽으면은 장남이인데 그냥 다 몰아주잖아. 안 그러면은 그래도 장남을 한 반 주고 나머지 가지고 갈고 이랬잖아. 요새는 뭐야? 죽으면 아예 공문이 따고 와. 귀하는 누구 돌아가신 저걸로 몇 분의 1의 재산 상속권이 있습니다. 하고 와. 아무리 효도가 하던 사람, 가족애가 있던 사람도 그 공문을 보면 마음이 달래진대. 그분들은 거기 사위들은 여보 그 가만히 있으면 그래 있다 뭐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야. 이래가지고 누구라도 이제는 여자고 남자고 N분의 1입니다. N분의 1. 또 모계성 취득. 지금 옛날에는 그 종손이 뭐 그 아들을 못 놓고 하면은 양자도 했잖아요. 조카 양자도 하고. 지금요 딸만 있으면 양자가 안 됩니다. 모계성으로 취득하라 이거야. 족보로는 양자가 되지만은 이 주민등록에는 안 돼. 양자가 안 돼. 딸만 있으면 아무도 없으면 양자가 돼요. 근데 딸이라도 있으면 모계성 취득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야. 이런 법제도 이래가지고 그 뭐 비인간나 기계 또 여기다 대고 이제는 뭐 옛날에 도덕 교육도 이제 잘 없다 그래. 학교에. 이래서 인성교육 부양 이런 등등으로 종가가 위기다. 이런데 낙관론과 그 비관론이 그 양립을 하고 있다 이러는데, 자 그러면 어야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어야만. 자
상제례 일회의 재정립이는데 나는 이런 얘기를 한다. 옛날 어른들이 참 뭐 그 반만 잡숫고 이런 걸 연구를 하시고 해서 어른이 알아서 하셨겠지만은 옛날 어른들이 조금만 생각을 조금 달리 하셨으면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힘들지는 않을 거냐. 제사 지내기 힘들어서 뭐 이민을 하고 뭐 어쩌고 그래는 안 할 거 아니냐. 좀 그때 좀 쉽게 말이야 좀 돈도 덜 들고 시간도 덜 들고 힘도 덜 들게 이래 했으면은 이렇게 이 지금 모두 제사를 몸소리 내지는 않을 거 아니냐. 좀 간소. 그래서 참 아쉽습니다. 아쉬운 거나 지금이라도 할 수 없다 이거죠. 지금 할 수 없는데 요거는 내가 왜 적었나고만 이제 여러분들 아마 제가요 잘 한 번만 전하고 한 12시쯤 누구신데 학봉 종손이죠. 예. 뭐 우리 육촌이 형수가 죽었는데 복을 어찌해야 되는지 좀 문의 듣고 내가 그런 걸 왜 합니까? 여러분들 그거 많이 질문 받잖아요. 요 담수에 나오시고 아마 그거 대답하려고 하지 마셔요. 이제는 그거요 법대로 해가지고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래도 또 무식하다 소리는 안 들어야 될 거고 그때 어떻게 하느냐 오늘 하나 비관을 가르쳤다. 내가 이럽니다. 퇴계 선생님 말씀입니다. 퇴계 선생님이 뭐라 그러지 않습니까? 뭐 물어. 그럼 퇴계 선생님이 대답을 해보면 그게 법이 돼버려. 그렇게 직서로 대답하면 안 돼요. 그 우리 고조부도 그 서산 할아버지라고 그 제자가 2,000명인데 상주가 개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를 이제 우리 할아버지한테 물어본 거예요. 고조. 할아버지가 막 생각해 보니까 이 상주가 그 고고기 아마 저기 이 영양실조가 돼가지고 아마 고축을 찌개 뭐였는데 먹어야 되는데 내가 개고기 먹어도 된다고 뭐 이게 만세사의 법이 돼버리니까 서산 선생이 가더라 이렇게 해버리니까 안 된단 말이야. 그리 대답을 안 하고 그거는 내보다 하나 요 위에 있고 그 아무개가 있는데 그거 아마 이런 거는 내보다 훨씬 더 한다고. 그 사람은 가면 틀림없이 뭐라고 대답할 줄 알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가 물으니까 그거야 내가 서산 선생보다 내가 더 알지. 당연히 먹어야 되지. 그러나 퇴계 선생님이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를 하셨나 하면은 이어금이 물으면 이제 앞으로 이러세요. 뭘 물으면 법에 대해서 물으면 야 요새 뭐 법이 있나. 그러나 현실에 맞게 하되 이어금입니다. 불은 어고 예법에 많이 벗어나겠지는 않게 해라. 이게 고마 법이다. 이러면 여러분이 이거 되는 거야. 뭐 어쩌고 그러지 말고요. 그래서 요거는 좀 외워두시면 좋아요. 그러나 옛날에는 뭐라 그래서 생호 금지세하여 반어 고지도자는 여차자는 제국이시니라. 이 세상에 살면서 예법을 따르지 않으면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화가 몸에 미친다. 이래가지고 막 겁박을 준 거야. 그러지 마시고 이어금이 불어놓고 그 다음에요 그 유교 시설 산체험 교육장 하자. 그건 사실 옛날에 그랬잖아요. 우리 할아버지 정자 우리 할아버지 뭐 서원 꼭 문장 가놓고 그게 제비 한 마리도 못 들어간 걸 했잖아요. 그거 과감하게 개방해가지고 청소년의 교육장으로 이렇게 활용을 해야 된다. 이거 뭐 요즘 이거는 많이 좀 좋아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 법인화입니다. 제가 그 서울에 뿌리회라고 해서 그 경상도도 한 바퀴 다 돌았어요. 안동도 오고 저 칠곡 쪽으로도 한번 가고 영해 쪽으로도 가고 나중에 전라도 가고 서울에 내가 가니까요 종가가 없어. 종가가 이런 저기 입구자 집이 없어. 좀 야옥집에 있어. 뭐 누가 텔레비가 율곡 그 사당이 뭐 아파트에 있다고 그게 맞는 거예요. 입구자 집이 없어. 그 왜 없느냐? 옛날에는요 우리 영남의 남인들은 벼슬도 못하니까 그런 법만 따졌지만은 서울에는 가까이 있으니까 벼슬 많이 했잖아. 한 문중에 벼슬자리가 큰 게 나오면 종손 있는데 힘이 가까이요 글로 가까이요. 완전히 종손은 이거야 이거. 정수인데 가가지고 뻑뻑거려 먹어 나오지. 그러다 보니까 어쩌나 보면은 또 경기도 쪽에 가면은 경상도에 없는 게 하나 발전된 게 있어.
뭐냐 그러면은 제사를 그런 게 있어요. 제사. 그야말로 제사를 지내는 곳인데 우리도 제사는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묘 앞에 그냥 비가 오면은 의뢰하기 위해서 조그마한 집을 짓는데 경기도는 그게 아니야. 제사를 지어놓고 제사에 사당이 있어. 조상 제부청이 있어. 적어도 제사에 모시고 문내도 제사서 하고 이래. 그러다 보니까 저게 현충사가요. 덕수시 제사야. 다 그런 제사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종손들 명함을 받아보면은 예를 들면 한음 선생 종손을 명함 받았더니 한음 선생 숙모사업회 회장도 아니야. 부회장. 이래가지고 문중도 문회도 하는데도 종손이 없어. 제사 지내면은 초 누가 해? 우리 반드시 종손하잖아요. 종손 못해. 대종회 회장 또는 뭐 숙모사업회 회장 종손을 잘하면은 종문을 얻어요. 이렇게 그 아주 경상도 하고 이게 다릅니다. 그게 법인화가 되어 있는 거야. 그게 이제 이 빛을 발하는 거야. 경상도 지금 뭐 내가 아는 집도 종손이 지금 대를 모두 지금 뻔하거든요. 뭐 50몇씩 있는데 장가도 안 가고 있고 뭐 장가 갔는데도 아도 없고 양자는 안 되고 하면 뭐야 합니까? 이게 이제 법인화로 서서히 바뀌어 나가야 된다. 네. 또 파중종주 뭐 인성천비교육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유교 문화가 좀 나아질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유교 문화가 참 위기로 왔다 그랬잖아요. 그 외국은 없잖아. 외국 그걸 한번 여러분하고 가보려고 그래요. 이 부분은 제가 아까 저 박약회 그 수석 부회장을 20년 했는데 박약회가 그 2004년부터 외국의 유교 문화를 보자 그랬죠. 1년에 그때 2번이었어. 2번씩 외국을 꼭 갔습니다. 지금까지 한 40회 갔어요. 제일 첫 번째 간 게 중국에 간 게 2004년에 갔어. 그때요 550명이 갔어. 500 남자 300명은 다 도포를 입고 여자 250명은 다 한복을 입고 이 배로 갔어요. 배로. 그때는요 중국의 공자라는 사람은 자기네들 개혁에 걸림돌이 된다 이래가지고 공자 제사를 못 지내서 공묘해요. 그냥 공씨들이 그냥 뭐 정부 무기나에 지내고 정부 차원에서 제사가 없었고 공자는 하여튼 개혁에 걸림돌이 된다 이래가지고 그 책에도 공자 내용이 없어. 그거다 대고 또 문화혁명 박대들 부으셨잖아요. 우리가 550명이 가가지고 전통으로 성균관식으로 관복도 가지고 가고 제물도 체내 가지고 가고 제기도 가지고 가가지고 그 제사를 지내고 제문도 놔두고 그러더니 하루 종일 케이블 TV 방송을 하더니 그 이듬해 이거 정부 차원에서 제사를 지내고 공자 연구소가 생기고 노벨상 같은 공자상을 제정하고 공자가 이제는 개혁의 걸림돌이 아니고 자기네들은 이 천하를 다스리는데 필수 과목이다. 중국에 가시면요 이런 거 현수막이 큰 게 걸려 있습니다. 사해계 형제. 사해라는 건 온 세상입니다. 역시 중국 놈들이야. 저기 나도 뭔 말인지 몰랐어. 온 세상이 다 형제다. 형제는 어쩌란 말이냐. 그 뒤에 말을 안 하는 거야. 온 세상이 다 형제인데 중국이 저거가 제일 큰집이고 큰 형님이다 이런 얘기야. 큰 형님이 그 아우들 다스리자면은 공자의 인사장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그 이듬해부터 필수 과목으로 들어간 거 필수 과목으로 이래가지고 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정부에서 제사도 지내고 공자상도 주고 그러나 지금 중국에는 문중이다 종가다 종손 이런 거 없습니다. 종손이 없고 제사가 없어요. 중국 제사 없습니다. 우리가 뭐 중국에서 다 가져와 가지고 장사돼서 뭐 백일팔상 뭐 이러지 뭐 4대 봉사 하잖아요. 지금 제사가 없고 중국은 부모 제사인 경우만 그것도 제삿날이 아니고 청명날. 중국은 청명이 제일 중요한. 청명날 중국은 또 꽃다발을 좋아 그래. 꽃다발 하나 부모 산소에 딱 갖다 놓는 게 제사 끝입니다. 그 위에 뭐 조부, 증조부 이런 거는 물론 없고
부모 산소만 증명한 꽃다발 하나 갖다 줘. 제사 없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중국하고 이제 제일 비슷한 데가 대만입니다. 사실은 장개석이가 중국으로 쫓겨갈 때, 대만으로 쫓겨갈 때 보물들 가져갔지. 그때 종손도 데리고 갔어. 공자종손, 맹자종손, 중자종손 데리고 갔다기보다도 안 가면은 사회 주위에는 그런 종손 뭐 문중그런 게 없잖아. 그러니까 종손도 데리고 갔어. 근데 그렇게 공자종손이 대만에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77대 공덕성씨라고 1980년도에 우리나라 처음으로 왔습니다. 도산서원 명예원장을 맞아서 도산서원 입구에 추로지향 비 있잖아요. 그게 공덕성씨가 그때 와서 쓴 걸 보고 각을 해놨습니다. 추로지향 비. 이때 한번 왔다 간 이후로 우리가 그래서 박약해서 야 우리가 제사 지내봤더니 공자 종손도 없고 종손이 인데 가서 한번 지내자 그래가지고 2년 뒤에 대만에 갔어. 대만에 갈 때 힘들었어요. 350명 갔는데 여는 비행기로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대만 가는 비행기는 큰 게 없어. 그래가지고 세계를 전세를 내가지고 이래 한테 힘들었어요. 거기 가서 공교 제사를 지내고 그때 대국 시장을 초혼시켰더니 나중에 총통이 되더라고. 마영구라고. 그리고 2012년도에 79대입니다. 지금 공자 종손이. 중국은 사실은 종손이라 안 그래. 봉사성 그래. 봉사성. 79대 봉사의 공수장 요 내외야. 부인이고 공자 종손이. 그 다음에 요가 맹자 종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도산서울에 와가지고 향사에 참여를 하고 수련원에 하룻밤 잤어요. 자고 그 이튿날 안동시청에 가가지고 안동 쪽 종선 정부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또 우리 집에도 왔더랬어. 이래가지고 오고 5년 뒤에 이번에 거꾸로 맹자종손 내외하고 공자종손이 또 와가지고 또 도산서울에 하고 또 우리 집에도 왔다 갔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러나 대만도 중국하고 같다. 제사 없어요. 제사도 없고 또 최근엔 대만에는요 우리나라 지금 진보 세력들이 많아. 그래가지고 지금 중국은 대만은 공자종손이 장관 예우를 받습니다. 장관 예우를 받고 우리나라 청와대 같이 주거도 제공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보수들이 진보들이 들고 일어났어. 그거 뭐 하는 거냐? 왜 장관 그거 주느냐? 집도 뺏어라 이래가지고 그 종손이 화가 나가지고 그거 나와가지고 아파트로 가. 또 그런 예우 안 받겠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진보 보수가 굉장히 좀 갈등이 심합니다. 문중 종가는 없다. 그 다음에 일본은 전국의 공묘, 그리고 우리 공묘라는 게 우리나라로 치면 한교야. 234군데나 있잖아요. 근데 일본은 3군데밖에 없어. 그럼 여러분도 아시겠죠? 거의 없어. 중국에 저게 남아있지를 않은데 대신 일본에는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별로 그 역사에 한 줄 나오는 왕인 박사 이 어른이 노노하고 천자문을 일본에 전파해줬거든. 완이 하쿠지 그래가지고 이 양반은 덴노 헤이가 다음으로 일본 천황 다음으로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왕인. 그 다음에 정행사라는 후쿠오카에 가면은 퇴계 선생 현창비가 있어요. 이거는 호소카와 총리라고 했었는데 그 부인이 퇴계 선생을 사랑하는 모임 그래가지고 일본에 민간단체를 만들어가지고 비석을 세우는데 비석은 한국 돈으로 해야 된다 가지고 보령에 와가지고 돌을 운반하는 데만 그때 2천만 원대가 들었어요. 큰 돌을 일본에 가지고 아주 새겨가지고 정형사에 있고 일본의 각 대학에 퇴계학 연구소가 있습니다. 축구바 대학, 미주리 대학 대마도 이러면 우리 학부 할아버지하고 최익현 선생 기념비가 있고 이런 정도고 일본에는 더 퇴계 선생 관련 공자 그런 관련은 없다. 예, 물론 윤중 종가는 다음에 이제 호주 베트남이요. 이거 희한한 동네야. 여기 2005년에 150명 가가지고 하노이 문묘에서 학술 발표를 했어요. 박약희가. 그런데 거기는 30년 미국하고 싸워 이겼잖아.
이긴 게 그 촌장 제도라 그래가지고 있었어. 각 마을마다 나이만 따지는 게 아니냐. 모든 걸로 어른이 한서. 그 어른의 지시로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전부 베트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이길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30년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었는데 말로는 우리가 역사책에는 호지메이가 굉장히 나쁜 사람으로 우리 배웠잖아요. 그죠? 호지메이. 굉장히 그 학자입니다. 선비입니다. 말로는 그 호지메이가 죽을 때 책상에 그 정다산의 목민순서를 항상 놓고 봤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나라 그 학자들인데 와서 내가 그 가이드가 그 가더라 그랬더니 아마 아닌 것 같다. 그러나 한학자는 유학자는 분명히 유학자다. 호지메이가. 이러고 나머지는 뭐 문중종관은 없습니다. 요즘 베트남 가시면은 여기 30년 전쟁에 요거는 폭격이 안 됐어요. 공묘는 문묘로 그래가지고 호치민도 하노이도 2개가 있습니다. 요렇게 이제 외국 저걸 유교문화를 한번 보고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그러면 외국은 그러면 우리나라 이 유교 문화를 어떻게 보느냐 보자 이거죠. 자, 아놀드 토인비 최고 인류학자였죠. 그 75년도인가 돌아가셨죠. 이분이 그 언론인 기자들로부터 질문을 받아요. 굉장히 유명한 어른이니까 인류학자니까. 당신이 만약에 지구가 오염이 돼가지고 다른 나라로 다른 행성으로 간다면은 꼭 가지고 가야 될 게 3가지만 한번 얘기를 해봐라. 이랬어요 기자들이 토인비한테. 그 토인비가 뭐라 그랬냐. 제일 첫 번째로 꼽은 게 한국의 가족대와 교문화다 이랬어요. 근데 난리가 나뜨렸습니다. 이게 이만큼 우리 유교 문화가 외국 교수들은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고 있다. 보고하더라고. 이번에는 인류학자고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 이거 아시죠? 예. 이분은 또 뭐라 그랬나고 막 세계 유산 중에서 가장 소중한 자산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랬더니 한국의 가족제도와 효문화다. 이분도 또 그랬어요. 그거 토인비나 예? 토플러가 그러면은 더 얘기할 거 없다고 이렇게 좋은 걸 이제 우리는 잘 모르는 거라. 자, 그럼 이건 다 그래도 뭐 아마 20년 전 사람이고 지금 가장 근세 사람의 얘기를 하나 들어보자 이거. 그 저기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시라고 있어요. 임마누엘. 이 사람이 한국을 하도 좋아해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살아. 이름도 한국말로 바꿔서 임마누엘을 한국말로 임한열로 바꿨어. 임한열, 임마누엘. 와가지고 대학교 부총장도 하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고 막 2차 대전 후에 많은 독립국가가 생긴 중에서 유일하게 선진국에 올라간 거는 우리 한국밖에 없대요. 2차 대전 후에 많이 독립을 해가지고 신생 독립국가가 생겼잖아요. 근데 선진국은 딱 우리 하나밖에 없는데 그거 왜 그랬느냐. 자기가 진단을 해서 한국에는 홍익인간 정신하고 선비 정신이 있어가지고 그랬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토를 따랐어. 그러나 지금 이대로는 안 되겠다. 다시 새로 재정립이 돼야 된다. 지금 뭐 한국에 뭐 이 싸움 물고 뜯고 싸우고 한 걸 그것도 보는 거야. 보니까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다시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 이래가지고 여러분 참고로요. 요거 뭐 한국인만 모르는 다른 대한민국이라는 책이 있어요. 요 베스트셀러 됐습니다. 요 책 한번 사보시면 상당히 의젓하게 예. 자, 마지막으로 외국이 보는 유교문화. 골드만 삭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지? 우리나라도 IMF 때 아마 외환은행 그거 할 때 여기 해가지고 수조 벌었어. 가장 지금 이 기관 중에 미래 예측을 잘하고 미래 투자를 제일 잘하는 데야 골드만 삭스. 여기가요 2010년에 뭐라고 이런 회사들은 1년에 한 번씩 백서를 내. 백서를 내는데 뭐를 했노? 2010년도에 앞으로 40년 뒤에 그러면 2050년이 돼.
세계 한국이 국민소득으로 세계 3등의 나라가 될 거다. 이렇게 백서를 내서 온 세계 나눠주는 책입니다. 연구 보고서입니다. 백서라는 게.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 왜 그 한국이 세상에 이 좁은 나라에 지하자원도 없는데 왜 하느냐. 그 내용을 보면은 자 앞으로 20년 30년 뒤면요 뭐 땅 속에 급이 나오고 석유가 나오고 중요하지 않다 이거야. 자원이 없어도 그때는 머리가 제일이다 이지. 좋은 머리 가지고 다른 나라에 나오는 자원을 잘 이 구미다대 그걸 영어로 시스템 인티그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잘 조합만 하면 된다 이거지. 꼭 뭐 내 땅에 뭐가 자원이 안 나와도 된다 이거야. 자 그렇게 가정을 하면은 문제가 되는 거야. 저게 풀리는 거야. 왜? 아까 한국이 교육열이 몇 등이라고 그랬어요? 1등도 2등보다 몇 배? 10배 차이가 난다 그랬어. 자 그리고 한국 지능지수가요 이스라엘하고 해가지고 제일 1등 내지 2위랍니다. 지능이 그 1등 내지 2등 되는 머리에다가 10배를 되는 교육열로 계속 가르치면은 20년 30년 뒤에는 한국 난리가 나죠. 그죠? 그래서 이게 가능하다 이런 결론까지 냈는데 여기도 컨디션이 달렸어. 그러나 조건이 있다 이거야. 자기들이 와가지고 실제로 그 관리들하고 얘기해보고 또 뭐 얘기해보니까 뭐 와이로 먹고 대통령이 감옥 가고 다 보는 거야. 지금 이래가지고는 택도 없다 이거야. 도덕적으로 훨씬 더 지금보다 성숙해야 2050년에 가면 한국이 제3위 그 소득 수준으로 3등 나라가 될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해놨어요. 이건 아직도 유효한 겁니다. 가능합니다 지금요. 지금 AI 뭐 이게 한국이 세계 1등한 게 많거든요. 자 이제 열어놓고요. 이제 조금만 더 하고 이제 금방 마치면 되잖아요, 그죠? 제가 아까 그 이제 조선 500년을 이끌어온 선비들을 안창호 선생까지 저기 그 뭐야 안정권 이사까지 선비까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퇴계 선생을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아마 지금까지 여러분들 단편적으로 들었지만 제가 이렇게 종합해서 한번 자 퇴계 선생은 항상 나 자신을 낮추고 또 나이 어린 제자들인데 존댓말을 하고 집안 여인들에게 심지어 하인들에게까지도 존댓말을 해. 예? 상대방 배려 평생 금소청렴하고 이래서 퇴계 선생이 그 소원 뭐죠 이거요? 이걸 하나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소원선이다. 내 소원은 이 세상에 착한 사람이 울고 하는 그런 걸 내가 원한다. 소원선이다 했습니다. 이걸 그 요즘 학자들이 퇴계 선생의 경의 삶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게 삶이라는 표현이 좀 너무 약하다. 경의 사상이라 그랬어요. 그러더니 이거 사상이라는 표현도 좀 너무 조금 박한 것 같다. 가인 경의 철학이다. 같은 내용입니다. 이게 경의 철학이다. 내가 아까 말씀드린 이 퇴계 선생의 경의 철학하고 여러분 신한국 운동에 지금 벌이고 있는 요점하고는 서로 일맥상통한 거다. 이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잘 아시는 퇴계 선생은 태어나신 지 7달 만에 아버지가 돌아가세요. 돌아가시고 그 6살 때 겨우 이웃 어른인데 천자를 배우고 지대로 공부는 12살에 숙부 그 송재 선생인데 공부를 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모친은 그때 그 무식이랬대. 무식. 글자를 해도 못했대요. 그러나 애들 보고 항상 저게 내가 과거의 자식이라는 그걸 안 들으려면은 남들보다도 100배 노력을 더 해야 된다. 이런 거. 그걸 인식기천이라고 그러죠. 인식기천. 이는 내야. 내가 열 하면은 기는 남이 열 하면은 나는 그 100배를 더 한다. 인식기천입니다. 100배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러면서 계속 다그쳤습니다. 그
그 여기 기록에 보면요, 부인이 밤에는 누에 양잠하고 낮에 새벽에는 보리쌀 밭 짓고 낮에 일하고 나무도 했다 그래요. 그래 하면서 돈을 모아가지고 그걸 그 아이들 공부하는데 뒷발을. 그래 퇴계 선생님 나좀 그러잖아요. 나는 그 우리 금점에도 안 그런데 퇴계 선생님 모친에 그 비석이 있습니다. 모친 산소에만은 비를 안 채우잖아요, 그죠? 비석이 있습니다. 그 비석 글씨를 또 아들이 써요. 퇴계 선생이 씁니다. 그 비문에 보면은 나의 가장 훌륭한 선생은 우리 어머니 춘천박 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대단하세요. 무식이랬대요. 무식. 거기 여행을 받아서 그 늦게 34살에 문과급제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가 그 그냥 여러분 단편적으로 들으셨는데 이게 제가 8개 분야로 덕목을 분리해서 요거에 실제로 실천했던 사례, 그 전에 오는 얘기 또는 자료에 있는 얘기, 어떤 거는 뭐 시기적으로 얘기가 안 맞다 그런 것도 있어요. 저에게는. 그러나 다 드러나가지고 여러분들 탈될 거 없으니까 500년 전으로 우리 같이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러면 그래 어떤 분이 에이 이거 그거야 나도 그래 하겠다.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500년이라는 세월을 잊어버린 거야. 500년 전에 선생이 이렇게 했다. 그걸 항상 염두에 두시고 그거 한번 같이 한번 들어. 퇴계 선생이 초창기에 벼슬할 때 서울서 제일 벼슬했어. 그때 집이 지금 서울 서소문 서울시청 옆에요. 거기 가면 지금 퇴계 선생 구지 그래가지고 돌구로 서울시에서 요거 하나 표지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옆집에 큰 밤나무가 있었다 이거지. 그래서 퇴계 선생이 아침에 애들 데리고 산보를 나오니까 옆집 밤나무에 밤이 마당에 떨어져 있어. 애들 저 먹였어 안 먹였어? 퇴계 선생이 말렸어요 안 말렸어요?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그러니까 너 왜 이렇게 사소한 밤만 돌리지만 이거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고 옆집 거 아니냐. 그 말해도 말 안 들어. 그러니까 그 이튿날부터 퇴계선이 어쨌어. 애들이 일어나기 전에 자기가 먼저 일어나가지고 자기 마당에 있는 밤을 다 옆집에 던져주고 그 다음에 애들 깨워가지고 데리고 나왔어. 그랬더니 그때부터 퇴계선이 초창기 아냐 그지? 그럼 퇴계선이 유명할 때 아닌데 그 이웃집 어른도 훌륭해서 이웃집 어른이 아이고 어르신 마당에 떨어진 밤은 어르신 애들 먹도록 좀 놔두세요. 좀 자셔도 된다 그러니까 아니요. 사소한 밤만 돌리지 말고 애들 어릴 때부터 그 남은 것을 함부로 취하면 안 된다는 걸 가르쳐야 됩니다. 상관 마시라. 이런 그 얘기가 이렇게 전해옵니다. 정직. 청년에 대해서는 뭐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오늘 밤 새도록 해도 그 시간이 못 되는데 뭐 대표적인 걸 내가 세 가지만 너무나 여러분들 다 잘 아죠. 퇴계 선생이 이제 풍기군수로 49살이 가지고 50살이 되면서 중대 결심을 합니다. 내가 벌써 어느덧 나이 50이 됐구나. 이제는 내가 50이 되는 이상 벼슬 그만하고 내가 그토록 하고 싶었던 공부도 좀 하고 제자를 가르치겠다. 이러면서 사표를 냅니다. 받아들이죠 안 받아들이죠? 두 번째 받아들이죠 안 받아들이죠? 세 번째 받아들이죠 안 받아들이죠? 세 번째도 안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안 받아들이는 상태로 내려와 버립니다. 내려오는데 보따리가 2개 있어서 보따리. 그 보따리를 뭐 그냥 들고 올 수 없이 상자에 넣어가지고 왔는데 집에 와가지고 보따리 2개를 풀어봤더니 하나는 그 1년 반이야. 정확하게 1년 4달인가 그런데 입었던 헌옷 한 보따리. 그 다음에 한 보따리는 그동안에 읽었던 헌책 한 보따리. 상자에 꺼내고 중요한 거는 담아온 상자를 이거는 내 산물이 아니다. 광물이니까 반납을 해야 된다. 그걸 돌려보내요. 지금 돌려보내면 그 돌려보낸 값이 더 들 거 아닙니까? 네? 그 요새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도 그 집에 놔두면 뭐 아파트에 놔둘 때도 없는데 나도 돌려보내지 뭐 근데 그 양반은 500년 전이라는 걸 잊어버린 거야. 돌려보냈다. 이렇게 그 청렴을 하셨어. 자, 그 다음에 그 단양 그 풍기군수를 오기 전에 단양 군수를 했습니다. 48살에.
단양군수를 하는데 그때 상피제도라는 게 있어. 상피 요새는 상피가 뭐 한문중 일각끼리 뭐 이 바람 나는 것도 상피라 그러지고 한 학교에 그 아들하고 학생하고 부모가 같이 있는 것도 상피라 그러죠. 피하지. 옛날에 같은 지역의 부자간이나 형제간에 벼슬을 할 수가 없었어. 그걸 때는 그게 상피제도입니다. 먼저 퇴계 선생님 단양군수로 잘 계시는데 그 형님 옹계 선생이 충청도 관찰사로 와버리는 거야. 관찰사는 뭐요? 지금 도지사로. 그렇게 안 되잖아. 한 사람은 도지사, 한 사람은 그 도 밑에 군수고. 그래서 천생 퇴계 선생이 상피제도를 다 피하기 위해서 충청도 땅을 피해서 경상도 이제 풍기군수로 발령이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발령이 나가지고 그 이계 인수를 하고 다양 그 중력제를 넘어와서 중력제를 다 올라가는데 막 뒤에서 어르신고 막 부르는 거야. 그래 뒤를 돌아보니까 웬 막 그 관리들이 뭘 어깨에 뭐 메고 술에 또 멈추고 헐떡거리면 올라오는 거야. 그래 나중에 봤더니 이게 뭐냐 이랬더니 그 단양 관아야 그 텃밭에서 재배한 삼입니다. 그 삼구름이. 그 여기로 왜 가져오느냐? 이거 관례상 요 재배되는 거는 군수가 개인적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어르신은 그걸 잊어버리고 그냥 놔두고 가서 가져왔습니다. 이한 거야. 그러니까 그 퇴계 선생이 어떻게 그 관아 텃밭에서 나온 게 군수가 사적으로 썼느냐? 그거는 심히 잘못된 거다. 내가 나는 안 가지고 갈 테니까 앞으로 빈민을 구휼하고 이런 공적으로 써라.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그게 사적으로 안 쓴 걸로 된다 이거지. 이렇게 청렴하셨어요. 마지막으로 봉하 그 아들이 봉화 현감에서 그 되게 종적에서 그 산 하나 넘으면 봉화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또 되게 효자인 거야. 그래가지고 요즘 그 뭡니까 여름에 봉화에 뭐 물고기 축제 있잖아. 은어 축제. 그때도 은어가 많았는 거야. 그러니까 봉화 현감하기 봉화에 은어가 나오니까 그 효자가 보니 아버지 생각이 나잖아. 그리고 은어가 노인이 입맛 돋군 데는 최고야. 그래 몇 마리 잡아 보낸 거야. 이 어른이 받자마자 그때는 뭐 전달 수단이 편지밖에 없으니까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가 지금 남아있어. 야야 이 언어가 어디서 나오느냐? 필시 내가 직접 잡지는 않았을 거다. 관리를 시켰을 거다. 내가 부모인데 효하라고 나라 녹을 먹고 있는 관리를 시켜서 되겠냐? 누가 그래 가르쳤냐? 나는 그래 안 가르쳤다. 왜 배운 대로 실천을 하자. 실천. 그리고 되돌려 보내니까 다시는 그러지 말고 되돌려 보내서 편지가 남아있어. 그런데 이 아들도 역시 효자야. 그렇게 혼쭐이 나고도 그 뒤에 뭐 꽃감도 한번 보내가지고 또 퇴짜를 맞고 또 뭐도 보내가지고 퇴짜를 맞고 이렇게 이런 사연이 있을 정도로 아주 청렴했다. 그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제 금송. 요 세 가지 반찬은 저희 우리 한풍 할아버지께서 실기라고 쓰신 게 있으세요. 그거 보면은 퇴계 선생은 평생 반찬이 세 가지를 넘지 않았다. 그 세 가지도 가지나물 또는 무나물, 미역, 제천에 나는 산나물, 고기는 없었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퇴계 귀향길 걸을 때도 한번 또 이제 해단식 하고 점심을 도시락을 반찬을 딱 3개만 해가지고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하나 일화가 있어. 권철이라고 권율장군 아버지가 그때 정승이 됐어. 근데 퇴계 선생하고 연세는 많으면서 자주 내왕이 있었는 거야. 그 정승이고 퇴계 선생 아주 말단 관리 아닙니까? 근데 어느 날 퇴계 선생이 집에 갑자기 온 거야. 그 퇴계 선생이 당황을 한 거야. 아무리 그렇게 뭐 친하다기보다도 그래 교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높은 어른을 오니까 때가 돼서 자기가 먹던 세계로는 도저히 문제가 있는 것 같단 말이야. 그래서 자기는 막 아주 신경을 써가지고 한 2가지 더 했어. 그래 딱 차려놓으니까 권철 정승이 딱 한 숟갈 뜨더니
젓가락 탁 놓고 못 먹는 거 먹어볼 수가 없지. 그 교자 산으로 막 들이대도 안 될 건데 그게 먹을 수 있겠어요? 그 태계 선생이 그럽니다. 그 기록이 남아있어. 어르신, 나는 오늘 어르신 오신다고 해서 나는 평소에 반찬을 3가지 먹습니다. 오늘 어르신 오신다 그래가지고 내가 한 2가지를 더 후회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어르신이 못 자시네요. 나는 비록 3가지 반찬을 먹지만 이 나라 백성들 거의 그 다는 한 가지도 반찬으로 못 먹는데 나라 국정을 이끌면서 어떻게 그렇게 민생을 몰라서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뭐 점잖게 일을 하니까 막 주행랑을 쳤다. 그것도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요 20년 이번 토론 지금 요거 기록이 있습니다. 편지가 태계 선생이 68살 때 손자인데 보낸 편지가 나와. 야야 손자야, 큰일 났다. 뭐가? 내가 입고 있는 털옷이 생각해 보니까 20년이 됐구나. 이제는 더 구멍이 나고 더 헤어져서 더 끼워 입을 수가 없다. 어디서 이 옷을 구할 수 있고 돈은 얼마나 가고 그 돈은 어디서 연출하면 되는지 네가 공개를 해봐라. 그런 편지가 지금 남아있어. 그 털옷 그러니까 요즘 학생들은 어떤 밀크털 그런 걸 생각하는 거야. 그때는 뭐 털옷이 있었게 노루나 이 여우 잡으면 그냥 화학 처리도 못하고 그냥 고기는 먹고 가죽은 그냥 말려가지고 하니까 그게 뭐 매날에 없겠죠. 그것도 20년을 입었다. 이런 그 얘기가 있습니다. 자, 저는 이 부분에서 정말 태계 선생이 사람이 아니었다. 이렇게 감히 얘기를 합니다. 그 500년 전에 태계 선생이 여기 이제 도산에 계시고 손자 내외가 서울이가 벼슬을 했어. 그 손자가 그 딸이 하나 있었어, 손부가. 그런데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아들. 그런데 다시 또 동생을 빼니까 저기 모유가 떨어진 거예요. 애기까지는 그 수도업이 된다며. 그렇게 떨어졌어. 그러니까 나 이제 참 큰일 났잖아. 그때 우유도 없고. 그때 태계 선생이 있는 데는 학덕이라는 하녀가 있어. 하녀가 딸을 낳았는데 그건 막 모유가 남아가지고 모유가 남으면 왜 이거 짜버리면 안 버리면 뭐 유통이 생긴가 뭐. 근데 나도 그건 경험을 했어. 짜버리잖아. 요즘 같은 냉장고에 뭐 저장을 했다 주지만 짜버린다. 짜버린다는 소문을 듣고 손부가 편지를 쓰는 거야. 편지를 태계 선생한테 내가 부덕해서 이렇게 그 아들이 그렇게 장증손자야. 그죠? 태계 선생 가문을 그 죄를 받아들이니까 장증손자 낳았는데 도저히 모유가 동생이 생겨서 모유가 부족해서 살릴 수가 없겠다. 듣지 않으니까 학덕이가 지금 딸을 낳는데 모유가 남아서 버린다 그러니까 그 모녀를 보내오면은 이 아들을 살릴 수가 있겠다. 이래서 편지를 씁니다. 태계 선생이 답장을 써요. 뭐라고 썼겠어요? 불가하다. 너도 배우지 않았냐? 근사록이라는 데 보면은 내 자식 살리자고 남의 자식 죽일 수 없다. 이런 구조나. 살인자 이활기자는 심 불가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너도 국도로 야당을 쳐. 너도 그 근사록을 배우지 않았느냐? 배웠으면 실천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어떻게 내 자식 살리자고. 지금 올라오면은 뭐 산모도 죽고 애도 죽는다. 그러니까 나중에 산모나 애가 올라올 수 있도록 크면은 그때 가서 보자구나. 이러고 답장을 보냅니다. 그런데 결국 그때까지 그 아들이 장증손자가 못 기다려주죠. 그 이름도 있어. 이름도 장량이야. 장량이라는 이름을 남기고 장증손자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할아버지가 원망스럽겠어요. 그죠? 원망 안 합니다. 그 뒤에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병자호란, 정명호란이 일어났을 때 그 집에 아마 남자들이 없었는가 봐. 이 부인이 그 태계 선생의 유품을 가지고 다 피난시켰어요. 그래서 오늘날 그게 없었으면 지금 태계 선생이 오늘날 반도 이 세상에 못 알아지게 됐다 이거죠. 그런 저걸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분도 참 내가 봐서는 삶이 500년 전에
그 저기 학덕이는 그때는 상속도 되고 주인이 마음대로 죽여도 되고 살려도 돼. 팔아먹어도 되고 상속도 돼. 죄를 안 받았어. 그렇게 천한 신분인데도 똑같이 자기 장증손자하고 일대일로 같이 놓고 내 자식 살리자고 남의 자식 죽였어. 그런데 그 참 선부도 한이 많은 여자야. 대개선생 가면은 앞에 그 종가 그 홍살문이 있습니다. 정례문이 있습니다. 그 이제 아들 죽었잖아요, 그죠? 그 뒤에 아들 또 양자를 했어. 근데 또 죽었어. 그러니까 세 번째 양자를 하면서 이번에 안 데려와. 그 생가에서 키우도록 이래 해가지고 이제 장가보내 신행하는 날 집에 들어와. 집에 들어와가지고 신행식에 놓고 그 곡간 열쇠를 주고 자결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그 정례문이 있어요. 아마 그 새로운 며느리가 봉화에 가면 선도령 내지 그 부용당 성안이 어른의 따님인가 그래요. 그래 무집하고 사돈간이죠. 이렇게 애절픈 사연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평등. 그 대개 선생이 풍기에서 그 소수서울이겠죠. 그 공부를 할 적에 이 강론을 하는데 하루는 조그마한 애가 하나 주위에 와서 얼씬거리는 거야. 그 대선이 불렀어. 야야야 이리 와봐라. 네 누구냐? 그러니까 대장장이 아들 배순입니다. 그때 대장장이도 소위 종이야. 팔아먹어도 되고 죽여도 되고 살려도 되고 공부를 가르치면 안 됐어. 지 스스로 공부를 해도 안 돼. 그때 그 저게 하인들은 지가 해도 안 돼. 가르쳐도 안 되고 그게 법일 텐데 배순입니다. 그렇게 물어 되겠지. 네 그래 공부하고 싶으냐 물어. 그 얘가 얘 그런 거야. 얘 그러고는 아이고 잘못됐습니다. 공부하면 안 된대. 거기서 도망을 가는 거야. 불러. 이리 오라고. 너 그렇게 배우고 싶으냐? 예. 내일부터 와서 배우라고 그래. 가르치면 안 되는데 되게서 이제 파혼을 한 거야. 그 당시 상상도 못하는 얘기야 이런 거는. 그러니까 관심이 있어가지고 들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공부가 얼마나 앞질러 나가겠어. 하니까 뭐 일치월장을 하는 거야. 그런데 1년 만에 아까 왜 대개서에 50이 되면서 그만 보따리차가 내려오시잖아요. 그 선생님이 잃어버린 거야. 그 어떻게 했어? 자기 대장간에 있는 쉬었던 거를 다 모아가지고 철사를 만들었어. 그 퇴계 선생을 가지고 그 앞에서 퇴계 선생이라 생각하고 공부를 했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퇴계 선생의 제자가 지금 309분인데 아주 랭킹으로 쳐도 뭐 랭킹이 있겠습니까만 한 20위 안에 들어가는 아주 훌륭한 학자가 되었는데 지금 그 풍기에 가면은 배전이라고 있어요. 거기 가면 이 배순의 묘도 있고 한데 철상을 못 찾았어. 이것만 찾으면 이건 오가 나는데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어요. 그 퇴계선이 돌아가시니까 3년 복을 입고 뭐 이래 했어요. 자, 경선 이거는 뭐 너무나 잘 아는 평생 147번인가 그래. 사표를 쓰고 저게 벼슬을 받고 79번 사직 상소를 올렸다. 그 자리는 내 부모가 편찮으셔서 나이 많으셔서 갖가지 핑계를 대지만은 사실은 그 자리에는 내 말고 다른 사람도 좀 배려를 해달라 그런 의미로 그 핑계를 대는 상소를 올렸대요. 그 종당 앞에 가면 논이 있어요. 이게 반드시 그 사진은 아닌데 그거 보면은 그때는 막 관계 시설이 시원찮으니까 수신이 밖에서 볼을 해가지고 물을 끌고 들어온대. 이후에 이제 퇴계 선생 그 논이 있었어. 이후에 그럼 이제 모신기 처리되면 퇴계 선생이 볼을 다 싣고 그 다음에 싣고 차례를 내려오잖아요. 그래 이 밑에 동네 어른들이 있는데 쭉 내려올 때쯤 되면 모신기 처리 지나버리면 모신기도 별로 소용이 없잖아요. 늦게 해서 퇴계 선생이 깨닫습니다. 그때만 해도 퇴계 선생이 조금 가정적으로 부유했습니다. 아 내가 참 진작 생각 못했구나.
나는 한해 농사 망쳐도 나는 살 수 있는데 이 밑에 이 어른들은 한해 농사 망치면 한해를 못 나. 내가 그걸 왜 미처 못 깨달았던 거. 이래 스스로 한탄하시면서 어느 날 자기 위에 논을 전부 밭으로 만들어버려. 밭을 만들면 물이 필요 없으니까 오신 기절 되면 집대 사람들이 저걸 해서 모를 심어서 수확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가 전해옵니다. 자, 아까 내가 그 봉화 은어를 얘기했는데 그 도산서원 앞에도 그 물줄기가 되나 봉화 은어 아들이 보냈던 은어 요새 봉화 은어 축제하는 그 물줄기가 서원 앞에 흐르잖아요. 그것도 은어가 많이 나왔어. 근데 거기 은어는 특히 향기가 좋고 이래가지고 그 임금인데 진상하는 거예요. 그때 법으로는 임금인데 진상하면은 그 다른 백성이 남아도 못 먹었어. 못 먹게 돼. 그래 여름이 되니까 그때는 뭐 목욕탕이 있었어. 집에 샤워실이 있었어. 남녀가 뭐 다요 아주 목욕하는 거야. 그 은어가 막 잡혀요. 은어는 산걸로 먹어도 됩니다. 은어를 막 먹는 거야. 그 퇴계선생님 말렸겠어요? 안 말렸겠어요?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그러니까 이거 안 들으면서 뭐는 거예요? 이거 나라 법으로 뭐 못 잡게 돼 있는데 잡지 말아야 되니까 나라 법이 잘못됐다 이거야. 우리가 안 잡는다고 이거 임금이 다 자시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퇴계선생님이 사정을 내. 아무리 나라 법이 잘못됐다고 백성으로는 일단 나라 법을 지키는 백성의 도리를 다 해놓고 다음에 나라 처분을 기다려야 될 거 아니냐고 사정을 해. 그래도 말을 안 들어. 그래 어쩌겠어요. 자기 아들이라도 그 법을 좀 지키도록 한다고. 그 위로 대골이라는 동네로 죽도이라고 있어요. 대골이라는 동네로 다시 얘기하면 애가 목욕을 갈 수 없는 그런 먼 곳으로 이사를 와버립니다. 마치 맹모 삼천에 저걸 실천하기도 했다. 이렇게 어릴 때부터 정한 그 중법 정신을 키워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자, 이제 그 마지막 부분으로 갑니다. 이 퇴계 선생의 인생을 지금 말씀드린 걸로 쭉 봤을 때 퇴계 선생이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예? 왜 대답을 웃겨 못하세요? 맞습니다. 모두 대답을 못해요. 행복도 했고 불행했습니다. 21살에 허시 부인인데 그 결혼을 해서 7년 만에 27살에 이 부인을 사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3년은 그 저걸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3년이 지난 30살 때 그 퇴계 선생 집 이웃에는 권질이라는 요즘 그 가일입니다. 가일의 그 병곡종가라고 있는데 퇴계 선생 그 처갓집입니다. 공대의 처갓집. 그 권질이라는 어른이 아주 큰 사대부였어요. 근데 그쪽에 예안 쪽에 귀양 와 있었어. 귀양 와 있으니까 퇴계 선생하고 또 아까 권철 선생하고 통하듯이 퇴계 선생하고 통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날 이 권질 어른이 퇴계를 불러요. 하니까 니도 자네도 이제 부인이 돌아가신 지 3년이 지났으니까 장가를 가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내 이제 딸이 하나 있는데 내 딸을 네가 맡아주라. 근데 내 딸이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다. 네가 안 맡으면은 내 딸 시집 못 간다. 이러는 거야. 근데 이 딸이 뭐냐 그러면은 그 어른이 그 갑자사원가 그때 애 때 어른이 사양을 맞아 돌아가신 걸 딸이 본 거야. 그래 정신이 조금 이상했네. 그리고 권실 어른이 귀양 가기 전에 곤장 100대를 맞고 귀양을 갔는데 그걸 또 본 거야. 그래가지고 완전히 정신이 그렇게 나중에 인위적으로 정신이 돌아간 거야. 퇴계 선생이 뭐라고 그러고만 내 집에 가서 어머니인데 여쭤보고 말씀드리고 집에 와서 몇 날 며칠을 졸라. 그래 어머니가 허락을 해줄 필요가 되게 없지 하고 소문이 다 나 있는데 근데 몇 날 며칠 졸라가지고 허락을 받아요. 허락을 해줘서 그래 혼인을 했는데 뭐 구전대 오고 하는 얘기가 별의별 얘기가 많은데 그 몇 가지를 소개를 하면은 진짜 해도 너무한 거야. 이 두루마기 이 고름이 떨어져서 꿰매달라 그러니까 이거 다 말하죠. 저봐
저거는 요 쪼꾸에다 이렇게 빨간 천을 이래요. 그 당시에요. 임금 뵙는 날은 아무리 돈이 없어도 요즘 참뭐 달러 빚을 내서라도 비단 옷을 함부로 해 입고 임금을 뵙고 그 옷은 그 대불림을 한답니다. 그래 하는데 퇴계에서는 이런 옷을 입고 임금을 배우러 가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홀딱 놀라잖아요. 그렇게 그랬대요. 자기 부인은 자기 바느질 솜씨가 이 세상에서 제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인이 그에 준 옷을 안 입고 가면은 부인이 내게 얼마나 실망하겠는가. 나는 그래 못한다니까 그 놀리던 그 친구들도 숙연해졌.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제 퇴계 선생 그 친기야 제삿날이야. 그 제사는 이제 퇴계 선생 형수가 주관을 하고 이제 퇴계 자기 부인이 그가 거두르지 뭐 거두는데 그래 이제 사람만 있는데 제사 지내기 1시간쯤 전에 막 안에서 떠들썩한 소리가 들려. 그래서 퇴계 선생이 문 열고 이래 가봤더니 왜 이걸 자기 형수가 막 자기 부인을 구석에 몰아놓고 막 딱딱하고 막 그러는 거야. 그래 아이고 형수님 왜 이러시느냐고 이랬더니 제일 어려운 사이가 그 수수관 아닙니까? 왜 이러시느냐고 이랬더니 그래서 자기 부인이 제사 지내려고 다 차려놓은 상에 배를 하나 치마 속에 값지는 걸 발각을 해가지고 그걸 추산하고 있다 이거야. 그래 퇴계 선생님 형수한테 형수님 이거는 내 철을 잘못 가르친 내 잘못입니다. 앞으로 오늘 한 번만 용서를 해주면은 다시는 이러지 않도록 내가 가르치겠다. 그래 형수가 뭐라고 그러겠어. 가장 어려운 처지인데 그래 하라 그러니까 퇴계 선생님 불러. 그리고 사실이냐면 사실이냐. 왜 그러는 거야? 하도 먹고 싶어 그랬다 이거야. 그 퇴계 선생이 주머니에 칼을 내가지고 배를 달라 그래가지고 깎아줍니다. 깎아주면서 앞으로는 제사를 지내고 먹는 거지 지내기 전에 먹는 거다. 먹는 건 아니다. 그러나 오늘 주인공인 시아버지께서 며느리인 당신이 한 행동을 나무래진 않을 거다. 응? 이뻐해 줄 거다. 이렇게 그 타이를 보니까 막 주위가 숙연해졌다. 이런 그 얘기가 전합니다. 그렇게 모자라는 부인을 살폈다. 근데 나중에 정신이 돌아왔다며. 네, 안 돌아왔어. 그 말로는 그 손이 없는데 일부러 부인이 알고 안 나왔다 이런 말도 있고 안 돌아왔습니다. 자, 그 사랑. 그 당시에 뭐 며느리나 그 부인이 이제 뭐 버선도 짓고 옷도 다 바느질 하잖아요. 그래 하면 아마 보통 다른 집들은 평소에 뭐 그 야단 칠 일이 있으면 모아놨다가 그때 야들아 왜 이 옷이 이래 크노 작노 바느질이 험하네 왜 그때는 안 그랬대 모아놨다. 그때 퇴계 선생은 며느리나 부인으로부터 버선이나 받을 때마다 크게 두 가지를 실천했어. 이혼이 글을 잘해서 그런지 항상 편지를 썼어. 야야 고맙다 며느리야 고맙다 어떻게 이렇게 내 몸에 내 발에 딱 맞느냐 참니 고맙다 바느질 솜씨 좋다 편지를 쓰고 또 뭘 했느냐 담례를 했대요. 담례. 그때 뭐 쇼핑센터가 있어. 그런데 이 어른이 어디서 구하는지 아마 대장간에 구해요. 나는 바늘 또는 나무로 만든 챔피 이걸 지난 식구인데도 선물 받을 때마다 편지와 함께 담례를 했다. 이만큼 어서 공짜를 안 하고 항상 갚았다. 이렇게 가족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마지막에 맏며느리 유언입니다. 맏며느리도 일화가 있어요. 퇴계 선생이 장가갈 때요. 아직 퇴계 선생이 유명하기 전이기 때문에 별로 이 신분적으로 별로 아니랬대. 그런데 그 맏며느리 쪽은 봉화금신인데 그때 막 어마어마했대. 그래가지고 말로 전해오는 얘기 보면 퇴계 선생이 이제 그 신부집에 가 하잖아요. 문중 어른들하고 이래 갔더니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야. 하나도 잔치집인데 그래가지고 뭐 없어도 홀레를 치고 이래 돌아오다니까 그새 사람이 뭐 어디서 나오는지 에이 저 앉았던데 퇴계 앉았던 자리에 물로 닦아내라. 그러다가 이거 물로 닦는다고 되나 그 대표를 깎아내라. 자리 그 신분이 미천한 사람이 앉았던 자리를 깎아내라. 이러면서 그러니까 같이 갔던 문중 어른들이 우리가 저런 모욕을 당하고 저거 갈라야 된다 이러니까 퇴계가
내가 지금 평생을 데리고 살 사람인데 그거가 갈구면 내가 며느리를 어떻게 보이는지 그냥 가자. 이제 가지고 억지로 말려가지고 데려왔대요. 데려오고도 뭐 그 뒤에 소문이 나니까 동네에서 한번 가서 갈봐야 된다고 뭐 난리가 났는데 며느리가 항상 그 부담을 댄대. 그런데 몸이 약해서 병약을 해. 그러니까 퇴계가 벼슬 나가 하면서 항상 며느리 병구안을 한 거야. 아들 있는데 뭐를 넣어서 딸에 먹여봐라. 그래 어떻더나 어떻다 그러니까 그러면 뭐 요걸 빼고 요걸 넣어봐라. 이렇게 평생 병구안을 했어. 그러다가 이제 퇴계가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시니까 아마 그때 그 석 달 장에 상중이야. 상중인데 며느리가 아파요. 아프다가 이제 며느리가 죽으면서 유언을 합니다. 내가 허약한 몸으로 평생 시집을 와서 아버님 사랑을 받고 그 병고안으로 살았는데 한 번도 내가 보답을 못했다. 맨날 벼슬 사느라고 나가 계시고 어쩌다 집에 오시면 자기가 또 아파 보는 거야. 맨날 아프니까. 그래서 못했는데 내가 죽어서라도 그 은혜에 보답하고 싶으니까 내가 죽으면은 바로 아버님 발치에 좀 묻어줬으면 좋겠고. 옛날 법에 그 큰어른 산소에 그 금바에 산소 안 쓰잖아요. 더군다나 여자 산소 안 쓰잖아. 근데 지금 퇴계 선생은 바로 앞에 며느리 그 유언이 받아들여졌어요. 이렇게 뭐 지극한 사랑 뒤에는 지극한 적어도 보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이거는 가족 얘기고 그 율곡하고 율곡이 퇴계 선생이 58살 때 율곡이 23살 35살 차이가 나는데 그때 아마 율곡 장인이 그 성주 목사님을 했는가 뭐 그래가지고 처가 세배 왔다가 올라가는 길에 이걸 들립니다. 퇴계 선생인데 들려가지고 이틀을 그 같이 퇴계 선생하고 그래요. 말로는 뭐 홍수가 져가지고 뭐 물을 못 건네가지고 하루 더 묵었다 그런 말도 있고 많은데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율곡이 퇴계 보고 좀 가르침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퇴계가 이틀 되는 날까지도 자네가 훌륭한데 내가 가르칠 게 뭐 있느냐 아무것도 없다고 계속 사양을 하네. 근데 떠나가면서 또 조르니까 마지막으로 이 저거를 해요. 지신 귀재 돌기. 항상 남을 속이지 않는 걸 가장 덕목을 해라. 그걸 참 귀하게 여겨라 하고 입조 단계 희사. 나중에 조정에 들어가거든. 너무 일을 벌리지 마라. 일을 좋아하지 마라. 아마 율곡 천성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이 일이라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큰 나라 일입니다. 이런 걸 하지 말라. 이미 퇴계는 그 율곡이 그런 인재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가르침을 줬는데 어쨌건 35살 차인데도 공이라 그랬어. 공이라 그러고 그랬더니 율곡이 나중에 가서 시를 퇴계를 칭송하는 시를 지면 그랬잖아요. 개분수사파 봉수무이산 공자가 태어난 그 사수 그 수수와 같고 주자가 태어난 무이산과 같이 선생은 우뚝하다 뭐 이래 그 참 저걸 했죠. 그다음 또 한 분 또 있죠. 이제 고공 여기도 나이 26살 차이에요. 여기도 편지를 그 117통을 8년 동안 하면서 자기를 여는 그 기고봉을 공이라 그러고 자기 이름을 밝혀요. 내 황은 이렇게 생각한다. 세상에 26살 그 아래 보고 자기 이름을 그때 자기 이름을 밝힌 법이 없습니다. 자기 이름을 떼요. 이름으로 참 겸손했다. 그러면서 가장 가까운 사이가 돼가지고 뭐 이발이 이수지 기발이 이수지 뭐 이런 사단 칠정도도 나옵니다만 나중에 그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아까 내가 자명 얘기했잖아요. 내 죽으면은 비석을 세우지 마라. 비석을 세우면 틀림없이 기고봉이 있는데 비문을 시킬 거다. 그러면 기고봉은 장황하게 나를 지켜 올려가지고 이 세상에 웃음거리가 될 거다. 이래 그 말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조그맣게 비를 세우면서 비문을 기고봉에 씁니다. 그런 내용도 나와요. 선생께서 내인데 비문을 부탁하지 마라 그랬는데 이렇게 인연이
이상해서 빈문을 쓴다 그러면서 제일 썼잖아요. 산가의 산이 무너지고 석가 후 바위가 부서지더라도 오직이 선생지명 여천지백오이. 선생의 이 이름은 영원히 이 세상에 빛나리. 이래 글을 썼습니다. 이렇게 극구 117번 싸우면서 변조도 싸우면서 가장 가까운 사이가 됐고, 지금도 아마 월봉서원 우리 저 도산서원 원장이 월봉서원 원장하고 또 그 원장은 한 번은 호남분이하고 향예 때 1년에 한 번 지냈는데 초원을 한 번은 호남분이하고 한 번은 영남분이 지금도 가서 하고 저도 한 번 가서 초원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제가 그 조선 500년을 이어온 바탕에 되는 유교 문화 이끌어온 주체 선비라는 사람, 또 500년 동안 선비들이 어떤 활동을 했느냐 또 말씀드렸고, 그게 근세까지 미쳤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유교 문화가 상당히 위기에 와 있고, 이걸 좀 해치자면은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따로 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추진하고 있는 신한국 운동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서 우리 서정한 후배하고 또 심우석 원장을 저걸 해서 제발 좀 잘해주세요. 잘해가지고 이 세상이 좀 바뀌는 세상을 만들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쉬는 시간도 없이 열강해주신 김정길 박사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다 끝나니까 뭐이 봉투를 하나 준대. 여기 아마 강의를 받는데 제가 강의를 받아본 적도 없고, 여러분 신한국 운동에 남은 뭐 커피 한 잔이라도 보태 쓰시면 좀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 박약회 회장님이시고 지금 현재 보화원의 원장을 맡고 계시는 조국래 선생님 어디 계시나요? 조국래 선생님 나가셨습니까? 조경규 선생님 같은 남한조 시집안이시죠.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강에 우리 그 종손님을 모시고 오신 김종협 담수의 사무처장님 소개드리겠습니다. 저 왼쪽에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종손님 모시고 기념 촬영을 하겠습니다.